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덕에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돌아왔습니다. 중국발로 보입니다. 중국 주도로 추진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죠. 일본도 참여합니다.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일본과 꼬인 관계를 풀려는 유화 제스처로 읽히죠.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직접 스가 총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경렬 비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로 서해 독도라 부를 수 있는 섬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경제, 외교, 역사에 걸쳐 두루 얽혀있고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아침 저희 출발 새 아침에 아침 시사 메뉴드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금 서해 독도라고 얘기한 그 섬이죠. 충남 태안의 경렬비열도인데요. 경렬비열도. 이곳은 서해 최서단에 자리한 무인도인데, 자, 제주도보다 탄생 역사가 오래된 섬이자 가거도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이 섬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경렬비열도 전문가, 경렬비열도에 대한 책을 쓴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경렬비열도 이 섬 일단 이름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제 바로 이렇게 뜻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겁니까? 예, 원래 서쪽 끝에 있다 해서 물치라, 물의 끝에 있다 해서 물치라 불렸는데요. 네. 이제 이름이 한자어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섬이 새가 열을 지어서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경렬비와 열도 이렇게 결합이 돼서 경렬비 열도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예, 열도라면 섬이 이제 몇 개 모여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금 무인도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러면 섬이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유인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네, 원래 이 섬은 유인도였는데 옛날에 외구의 노략질이 하도 심해서 유인들을 철수시켜서 어느 순간부터 무인도가 됐는데 현재는 북경렬비열대 상주하는 등대지기를 비롯한 공무원들만 빼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경렬비열도를 빼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제 무인도라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도. 네, 그러면 이곳에 뭐 전기구나 항로가 그러면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전기 운항 항로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객선도 또는 관광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도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저 경렬비열도 전문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시는데 이 섬과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겁니까? 외람되지만 이 섬에 대해서 제가 저널리스트를 친 학자로서 이 섬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서 우리 영토로서 공적인 관리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 또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섬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책으로 묶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책까지 쓰시려면 당연히 그곳 현장 조사를 많이 하셔야 했을 텐데요. 예, 그곳에 많이 드나드셨겠습니다. 일단은 태안에 가서 현장에 계신 경렬비열도를 잘 아는 안면도와 태안에 계신 지역 주민들,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태안군에 부탁을 해서 행정선을 타고 들어가서 현장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섬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서해 쪽으로는. 그래서 뭐 서해 독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깝습니까? 예, 지금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대구나 또는 정읍이나 부안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섬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그 중국 근처에 약 300만 되는 인구가 300만인 도시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예, 그 정도로 가깝고요. 네. 실제 저도 2차례 가봤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요. 예. 굉장히 가깝다는 걸 느끼고 나가면은 완전한 공해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이 또 우리 그 영해를 중국과 영해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기점도 된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서쪽 영해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제공권, 공군과 해당되겠죠. 네. 여기가 직결된 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바다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어족 자원, 광물, 문화관광, 생태 자원 또한 풍부해서 우리 해양 주권이나 자원 주권 수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러면 당연히 그 중국 가까우니까 그 중국 어선들 불법 어획이 원래 서해에서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근처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영상에서 보셨듯이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셨잖아요. 예, 중국 선단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어로 전쟁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다름없는 모습이고 매우 참혹하고 또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합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중국 어선을 물리치다가 우리 해경 경찰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측이 우리 한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 60%가 이곳 경렬별도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이를테면 저희가 뭐 독도 같은 경우는 독도 경비대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인도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사실 일반 민간인 살지 않고 있고요. 공무원만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을 그러면 좀 더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은 군사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기 어족 자원을 비롯해서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고 또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선박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육지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이 사고를 대처하거나 또 긴급 환자를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기상이 악화됐을 때 선박들이 잠시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경렬별도에 항구 시설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원활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다가 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이나 또는 또 여기 치안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조난이나 사고를 대처하는 문제 등에서도 꼭 이 섬에 이런 피양 시설이나 항구가 있어서 공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경렬별도를 중국인들이 또 매입하려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연구할 때 섬의 주인들을 인터뷰에 파악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2012년부터 2차례나 조선족 동포를 앞세워서 섬을 사들이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협상안을 들고서 자금을 대는 그 중국 측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러 중국 본토를 왕래했답니다. 섬의 토지 제작은 물론 인근 양식장 허가 관련 서류까지 떼어온 것으로 봐서 섬의 매입은 물론 인근 어장과 양식장의 확보까지 노린 시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국경을 침탈하고 바다 국경이죠. 황금 어장도 빼앗아가려 한 것입니다. 당시 섬 소유주가 20억 원을 불렀어요. 중국 측에서는 비싸다고 16억 원을 역제의했는데 만약 그때 당시 중국이 20억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팔려서 중국인 땅이 될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섬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그 관련 그 지자체에서요. 이것을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뭐
보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맞습니까? 예. 관련 지자체인 태안군과 그리고 그 상급 지자체인 충남도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를 안전하게 될 수 있는 환경 친화형 인공부두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작은 포도에는 섬에 배를 댈 수 없으니까 매우 위험천만하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 관광지로 단장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할 어떤 관광 항로 개설의 전제 조건도 그렇고 조난 사고나 또는 선박 피항에 관한 대처를 위한 기지 구축의 전제 조건도 모두 이 큰 배가 접근할 수 있는 부두 건설인 것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키는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태안군수나 충남도지사가 이렇게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읍수하고 있는데요. 입이 부르틀 정도로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태안 국민들이 그만 고생하시기에 정부가 키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막혀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돼 왔는데요. 항구건립의 많게는 약 3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로 건설하는 SOC 사업 같은 것을 검토할 때처럼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섬의 안보와 미래 가치를 간파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신속히 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부디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독도의 학습 효과를 기억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섬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그 예산 지원이 막혀 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격렬 비율도 매우 중요한 섬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스튜디오 창밖을 봐도 좀 뿌였습니다. 그 미세먼지 지금 출근길인데 시야가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 지금 이 자리에 이거 좀 같이 알아볼 우리 신미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지금 처음 만져보는 거죠? 네네네. 자, 미세먼지 지금 어때요? 보시니까 창밖으로 실제로 뿌였죠? 네, 많이 뿌연 상태예요. 그 요새 좀 목도 좀 칼칼하고 또 이제 막 비염도 좀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상황이거든요. 저 밖에서 앞에서 중계도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5시 때, 6시 때 이렇게 밖에서 날씨 중계로 날씨 전해드렸는데 확실히 미세먼지가 조금 심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목도 좀 칼칼하고 좀 이제 코가 좀 답답한 느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이거 중국발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많이 더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이제 대기가 계속 정체가 되다 보니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어느 지역으로 좀 이게 좀 심합니까? 네,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말고 인체에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지금 서쪽 지역,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 강원도,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 중심으로 이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거의 한반도로 그러면 동서로 나눌 때 거의 서쪽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조금씩 이동을 좀 하기 때문에 영남 지역 일부 지역도 농도는 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게 효과 있겠죠? 쓰고 다니면 잘? 사실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요즘 이제 숨쉬기도 좀 더 편하고 이제 좀 침방울도 차단된다는 생각에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초미세먼지까지 걸릴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이 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욱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맞아요. 오늘 특히나 더 밖에 다니실 때 우리 정말 방역용 마스크 맞아요. 꼭 쓰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바깥에 좀 먼지만 낀 게 아니고 좀 흐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좀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인데. 비도 그럼 올까요? 네. 낮 동안에는 이게 구름이 좀 거치면서 하늘이 좀 맑아지거든요. 근데 내륙 지방은 오늘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은 좀 날씨가 맑을 텐데. 제주도나 동해안 쪽 이쪽은 좀 지금 흐린 날씨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주도에는 오락가락해서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 한때 또 영동 지방 중심으로는 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은 좀 비가 좀 와주면 좋을 텐데 어때요? 비가 좀 이번 주에 옵니까? 네. 이번 주에 비가 소식이 좀 들어있기는 한데. 그래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가을비 예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이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해소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큰 추위가 없습니다. 내일도 화요일 아침 기온 11도, 수요일 14도, 목요일 15도 이렇게 좀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지다가 이제 비가 내리고 그치고 나면은 이제 주말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민임 캐스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언더라인 밑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볼 수 있는 시간.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간.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계속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해서 정도껏하라고 지적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또 SNS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동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추 장관께서 연일 이 뉴스에 메인에 등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 SNS 글을 보면서 추 장관이 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국회 예결위 석상에서의 그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정성호 의원이 장관의 태도나 답변 내용이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 동지 아니냐라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은 부드러웠지만 훈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한 것은 이게 당무도 아니고 당내 동지들 간에 무슨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추 장관은 본인의 위치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 중대사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 지금 예결특위 전체 회의장이면은 예산 심사 받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심의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은 비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시종일관 추 장관을 지목해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질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그 예결위 본연의 정책 질의가 주를 차지했고 특활비도 이제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활비 문제를 이슈로 점화시킨 것은 추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그에 대해서 대검 특활비도 문제가 있지만 법무부 특활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현 정부에서도 크게 개선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질의와 공방이 오가는 중에 장관을 모욕 주게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이 인식을 가지고서 반응을 했는데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모욕이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국회에 와서 매일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 장관이 국회 출석할 때마다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긴장한다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예. 이게 이제 약간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정치도 오래 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이 부여한 자리인 장관직에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성찰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그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이를테면 총리가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을 또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혹시 오늘 거론하는 거 아니냐. 지금 추 장관이라든지 윤 총장의 계속해서 벌어진 이 갈등 부분 관련해서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매듭을 지어줄 시간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저는 나오는 있어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그 정세균 총리께서 약간 우회적이긴 하지만 네. 그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조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이 본질이 흐려지고 있고 오히려 검찰 개혁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싸움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의 이 국정과제인데 그 본질이 이렇게 장관으로 인해서 흐려지는 상황은 결코 지금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추 장관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저렇게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 장관의 그 발언을 보면 항상 그 문장 안에 그 언론 기사에 그 날만 헤드라인을 뽑힐 만한 그런 표현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로 이번엔 민주당 동지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썼을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정도가 밖에서 그냥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조직적이고 상당하다. 그리고 이 최선두에 윤석열 총장이 서서 검찰 개혁을 와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인식과 분노가 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의 대의에 크게 동의를 했었어요. 과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추 장관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거는 일차적 관심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걸 어필하는 자기 정치로 이 장관직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진짜 뉴스의 밑줄 그어보는 시간 또 뉴스 기사 사이 행간의 진짜 맥락을 짚어보는 밑줄 시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건 어떻습니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 또 저걸 그러니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 이유로 직무정지 요청한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은 이의 제기를 한 거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업무 처리 과정을 밝히신 거죠. 대검 감찰부장께서.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의 법률가시기 때문에 아마 정진웅 차장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러 가서 검사가 행한 정당한 법 집행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직무 배제를 한다는 건 당장 이제 이 채널A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직무 배제시키면 재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이런 등등의 인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근데 검사 징계법에 보면 검사 징계가 예정돼 있는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그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찰부장의 이의나 의견을
필수적으로 그 고려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률가로서 그리고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기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유로 한 직무 배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낸 거고 사실은 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기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찰하라 했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 내부에 심어놓은 뇌관처럼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감찰이 그런 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느냐가 문제일 거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그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인데 이게 어떤 뭐 기소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보기에 공개된 이런 사항이 아닌 그리고 수사도 아닌 내부의 업무 처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외부를 향해서 밝히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이 적정한 그 방식이냐. 요즘은 공무원들로서 적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근데 대검에서는 일단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뭐 검사징계법상의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의견이 있다 한들 그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수렴해서 뭐 결재를 그 별도로 하고 이래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검찰 내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또 추미애 라인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이 법무검찰 행정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일어선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실제로 뜨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 어떤 이유로 이런 발언을 갑자기 했을까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당내 대선 주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당내 대선 주자들이 뛸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외부까지를 고려한 이제 그런 장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총장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내 주자들한테 일단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그 대선 캠프 개소식을 같이 했습니까? 오늘 하죠? 오늘 그래서 대선 캠프 개소식에서 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의원도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원희룡 의원까지 지금 이 세 명의 이름을 김정인 위원장 얘기하는데 포함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비판도 해가면서 이렇게 대선 뭐 준비 나서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권 비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권 비판만 가지고서 뭐 움직이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분히 지금 어떤 정권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 이런 거에 좀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걸로는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